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래 금융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는 기술,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죠. 이걸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는 두 블록체인, 셀러와 엘고랜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CBDC 도입 논의가 정말 뜨거운데요. 과연 어떤 기술이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게 될지, 또 셀러와 엘고랜드가 가진 특징과 가능성, 그리고 넘어야 할 과제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먼저 셀러부터 시작해볼까요? 셀러가 CBDC의 잠재적 파트너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보통 모바일 우선 전략이랑 스테이블 코인 운용 능력, 이런 게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셀로는 설계 철학 자체가 좀 금융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처음부터 염두에 뒀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 계좌가 없어도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 이게 핵심 목표죠. 아,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네, 특히 전화번호를 지갑 주소처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거래 수수료를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낼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사용자 편의성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이런 특징들이 아무래도 금융 인프라가 좀 부족한 지역에서 CBDC를 보급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전화번호를 주소처럼 쓴다는 건 정말 직관적이네요. 기술 장벽을 낮추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개방성이 오히려 통제나 관리 측면에서 좀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진 않을까요? 프라이버시랑 규제 준수, 이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정이 CBDC를 설계할 때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네, 셀로의 기술 자체는 물론 개방성,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이걸 활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CBDC 시스템에서는 익명성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거냐, 혹은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규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중앙은행의 명확한 정책 결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로 플랫폼 위에서 운영되더라도 CBDC는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설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로의 기본 기능 위에 추가적인 규제 장치나 접근 제어 메커니즘, 이런 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 한도를 설정한다거나 신원 인증 절차를 더 강화하는 방식이죠. 아, 그러니까 셀로의 기술적인 장점, 쉬운 접근성은 가져가되 CBDC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규칙이나 통제 시스템을 더 씌운다, 이런 방식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특히 소액 결제나 개인 간 송금처럼 일반 사용자들이 CBDC를 실생활에서 좀 체감하게 만드는데 실로의 역할이 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소매용 CBDC,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직접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를 구현하는데 실로의 강점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구축된 모바일 중심의 생태계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CBDC가 좀 빨리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또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요. 이것도 법정화폐랑 가치가 연동되는 CBDC 운영에 기술적인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셀로의 가능성을 좀 살펴봤으니 이제 알고란도로 시선을 옮겨보죠. 알고란드는 셀로와는 또 다른 강점으로 CBDC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속도, 보안, 확장성,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알고란드는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하죠. 탈중앙성, 보안성, 확장성, 이걸 동시에 달성하는 걸 목표로 개발된 플랫폼인데요. 특히 순수 지분 증명, Pure Proof of Stake, PPOS이라는 독자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순수 지분 증명이요? 네, 간단히 말하면 토큰 보유량에 따라서 무작위로 선정된 소수의 검증인이 블럭을 제안하고 승인하는 방식이에요.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면서도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보안성을 높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순수 지분 증명 방식이 속도랑 보안에 기여한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특히 주목할 만한 알고란도만의 기술적 특징이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가 단위의 화폐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단순히 처리 속도만 빠르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고란드가 강조하는 또 다른 특징은 포크 불가능성이에요. 포크 불가능성? 네, 블록체인에서 포크라는 게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합의가 실패해서 체인이 2개 이상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말하잖아요. 이게 거래 기록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알고란드는 설계상 아예 포크가 발생하지 않아서 모든 거래가 즉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국가의 공식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서 거래 기록이 나중에 뒤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건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최종성과 포크 불가능성은 중앙은행에게 아주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거래 수수료도 있죠. 이것도 CBDC를 활용한 소액 결제나 다양한 금융 서비스 구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포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이건 확실히 국가 기관망 수준의 시스템에서는 정말 큰 장점이 되겠네요. 이론적인 장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알고랜드가 실제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CBDC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이론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는 실제 증거가 있다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알고란드는 여러 국가의 CBDC 관련 프로젝트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셜 제도의 디지털 화폐인 SOV 소브레인 프로젝트의 기술 파트너로 선정된 적이 있고요. 또 이탈리아 은행협회 ABI가 주도하는 디지털 유로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알고란드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이탈리아 은행협회요? 네, 그리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이 나이라 프로젝트와 과정에서도 기술 협력 가능성이 논의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런 협력들이 알고란드가 최종 CBDC 플랫폼으로 딱 채택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중앙은행이나 관련 기관들이 CBDC의 기술적 구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알고랜드의 기술을 꽤 심도 깊게 검토하고 실험하고 있다. 이건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마셜 제도나 이탈리아 은행협회 같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는 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단순한 가능성 제시를 넘어서 정말 실제 금융 시스템과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알고랜드는 주로 어떤 유형의 CBDC 시스템 구축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알고랜드의 기술적 특징, 그러니까 빠른 처리 속도, 높은 보안성, 확장성, 그리고 즉각적인 거래 최종성,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대규모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시스템에 더 강점을 보입니다. 대규모 거래요? 네, 예를 들어 은행 간 거액 결제 시스템, 홀세일 CBDC나 국가 전체의 결제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핵심 원장 기술로서의 역할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소매용 CBDC 구현도 가능하겠지만 셀로가 사용자 접점과 금융 포용성에 더 집중하는 것과는 좀 대비되는 지점이죠. 들어보니 셀로와 알고랜드는 CBDC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각자 내세우는 강점이나 접근 방식이 뚜렷하게 다르네요. 셀로는 최종 사용자에게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다가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알고랜드는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기술적 성능과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뭐랄까 마치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셀로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편안한 승차감에 집중하고 알고랜드는 강력한 엔진 성능과 견고한 차체 설계에 집중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물론 두 프로젝트 모두 계속 발전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좀 넘나들려는 시도도 하고 있어요. 셀로도 성능 개선에 힘쓰고 있고 알고란드 생태계에서도 사용자 친화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핵심적인 특징이나 지향점을 기준으로 보면 셀로는 좀 프론트엔드 또는 라스트 마일 솔루션에 가깝고 알고란드는 백엔드 또는 코어 인프라 솔루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네. 따라서 중앙은행이 CBDC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예를 들어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거냐, 아니면 결제 시스템 효율화냐, 이런 목표에 따라서 더 적합한 파트너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기술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셀로든 알고란드든 이들이 실제로 중앙은행의 선택을 받고 CBDC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기까지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 이건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가장 큰 허들은 역시 규제입니다. 네, 아직 대다수 국가에서 CBDC의 법적 지위라든지 운영 방식, 감독 체계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명확하지 않군요. 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CBDC는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정합성,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침해나 사이버 보안 위협 같은 거요.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규제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느냐, 이게 이들 플랫폼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규제 문제 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초당 수천 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수백만, 수천만 명의 국민이 동시에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그 성능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글쎄요, 별개의 문제일 텐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확장성과 안정성의 실제 검증 문제입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나 제한된 환경에서의 테스트 결과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브 시스템 운영은 그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예기치 못한 트래픽이 급증하거나 다양한 유형의 공격 시도가 있을 때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상호 용용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상호 융용성이라면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CBDC 시스템이 기존의 금융결제망이나 다른 국가의 CBDC 시스템과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어야 그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특정 플랫폼 기술에 종속되기보다는 좀 개방적인 표준을 지향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요. 마지막으로 탈중앙화 기술을 표방하는 블록체인과 중앙화된 주체인 중앙은행 간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규제, 기술 검증, 상호 융용성, 거버넌스. 정말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군요. 이런 과제들을 염두에 두고 현재 진행 중인 실제 CBDC 사례들을 보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바하마의 샌드달러나 나이지리아의 이나이라,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ECNY의 대규모 실험 같은 것들이요. 유럽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럽 프로젝트를 상당히 구체화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은 CBDC 도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바하마처럼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현금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게 주요 목표였고요. 그래서 샌드달러는 이를 위해 오프라인 결제 기능 같은 걸 구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나이라는 금융 시스템 현대화랑 지하경제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초기 사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가기도 했고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대규모 도시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테스트하면서 기술적 안정성과 활용성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셀로나 알고란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나이라가 겪는 사용자 확보의 어려움을 셀로의 그 모바일 친화적인 접근 방식이 해결해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유로의 대규모 결제 시스템 백엔드로 알고란드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셀로의 강점인 사용자 편의성과 모바일 접근성은 이나이라처럼 CBDC를 대중에게 보급하고 실제 사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UX를 개선한다거나 기존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해서 CBDC 사용의 허들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알고랜드는 디지털 유로처럼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대규모 거래 처리가 필수적인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예를 들면 국가 간 결제나 증권 거래의 결제 시스템 같은 데서 그 성능과 안정성을 발휘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각국의 특수한 상황과 규제 환장에 맞춰서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매끄러운 통합을 지원하는 능력이 될 겁니다. 기술 플랫폼과 중앙은행, 그리고 상업은행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겠죠. 자, 오늘 셀로와 엘고랜드라는 두 흥미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미래의 돈, CBDC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과제를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모바일과 사용자 접근성에 방점을 찍은 셀로, 그리고 강력한 성능과 보안으로 무장한 엘고랜드. 각자의 색깔은 다르지만 CBDC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네, 핵심한 이 두 기술이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색했다는 점입니다. 아직 어떤 기술이 최종적인 표준이 될지는 미지수이고요. 어쩌면 여러 기술이 공존하거나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기술적 파트너와 손을 잡고 어떤 형태의 CBDC를 만들어 나갈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셀로와 엘고랜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기술적인 논의를 넘어서 만약 셀로나 알고랜드 같은 플랫폼 기반의 CBDC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에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날까요? 예를 들어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은행에 의해 쉽게 추적 가능해진다면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지, 혹은 금융 소외계층이 사라진 사회는 지금과 어떻게 다를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지식 탐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이 세 가지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현재 상황을 유통량과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